하루 한 끼로 버티는 은퇴자, 늘어나는 건 병원비뿐입니다. 65세 이호철 씨는 요즘 5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망설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통장 잔고 줄어드는 속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은퇴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월 336만 원.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식비, 보험료, 의료비, 경조사비, 교통비, 가끔의 외식이나 커피까지 조금만 여유를 부리면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60대들은 말합니다. 사는데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도 버겁다고요. 누구는 월 300만 원으로도 모자라다 하고 누구는 240만 원으로 버틴다지만 진짜 필요한 노후 생활비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미 수많은 은퇴자들이 이 문제로 눈물 찢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호 씨는 올해 63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아내 김영자 씨와 함께 살고 있죠. 그는 과거 중견기업의 생산팀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퇴직 당시엔 부장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실하고 묵묵히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퇴직금은 5억 5천만 원. 노후에는 일하지 않고 쉬며 살자고 다짐했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내가 혼잣말처럼 그러더라고요. 이 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몇 달 후 박 씨는 아내와 함께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근처 상가 1층,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인테리어 공사에 8천만 원, 주방 장비와 냉장고, 테이블, 간판 등 잡비로 3천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장사는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직장 시절 구내식당 담당 부서에 있었던 그는 국물 끓이는 데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첫 해, 어르신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이 집 국물 깊네. 옛날에 먹던 맛 나네. 하루 매출이 60만 원쯤 나오던 날엔 아내와 둘이 밤에 캔맥주를 까기도 했습니다. 자리만 잡으면 괜찮겠지라는 희망이 조금씩 생겼죠. 하지만 1년 반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생기더니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물가가 급등하면서 소고기, 양지, 내장 같은 주요 식자재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배달앱에 등록했지만 수수료가 건당 3,000원이 넘는 데다 포장 용기비까지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배달 직접 수행을 선택했고 낮에는 가게에서 끓이고 오후엔 오토바이로 음식을 나르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나면 남편은 주방 뒷문을 걸어 잠근 뒤 홀에 남겨진 설거지통 앞에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그 옆에 놓인 낡은 정장과 해진 구두는 여전히 벽 한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옷을 다시 입을 일은 없지만 그 시절의 자신을 잊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연금이라도 조금씩 아껴가며 살 걸 그랬어. 나는 반대했잖아. 당신이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한 거잖아. 서로에게 쌓인 감정은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마다 터졌습니다. 한 번은 손님이 없는 낮 시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나 이제 못하겠어.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가게 문을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닫으면 완전히 끝나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나마 이 가게라도 있어야 내가 뭘 하고 있다는 위안이 되거든요. 그의 말엔 체념과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의지 또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점심 장사만 간신히 이어가고 저녁 장사는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주방과 홀을 부부가 직접 다 돌보다 보니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불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식자재 값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올랐고 전기세와 가스비도 2, 3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연이어 생겼습니다. 작년엔 딸 결혼식에 1,000만 원이 들었고 올해 초엔 냉장고가 고장나며 또 3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최근엔 병원 진료비로 1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말 필요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 사요. 살림살이는 10년 넘은 것들 뿐인데 고장나면 그냥 참고 쓰거나 중고로 사죠. 아내는 이제 주말이면 조용히 방 안에만 있습니다. 한때는 함께 나들이 가던 공원도 시장 구경도 끊은 지 오래입니다. 이젠 어디 나가자고 해도 기운이 없어요. 그 말이 박 씨에게는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가끔은 자책감이 밀려와 한밤중에 혼자 국밥 재료를 썰다가 멍하니 고무장갑 낀 손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가게 근처에 사는 한 노인이 박 씨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처럼 성실하게 살던 사람도 일이 힘들구먼. 그럼 우린 도대체 어찌 살아야 하나?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엽니다. 구두는 해지고 정장은 먼지가 내려앉았지만 그 옆에 서 있는 박성호 씨는 여전히 매일 하루를 준비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괜찮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씨는 올해 67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아내와 함께 단층 집에 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노년의 삶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씨는 58세까지 공공기관의 회계팀에서 근무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중공공 영역에서 오래 근무했기에 퇴직 당시 연금 성격의 퇴직소득과 퇴직금 약 3억 2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퇴직 후 카페나 치킨집 창업을 고민할 때 이 씨는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절대 모험하지 않는다. 낯선 건 하지 않는다. 그는 퇴직 5년 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퇴직과 동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원을 마련하자. 둘째, 집은 무조건 자가로 만든다. 셋째,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자. 그는 이 원칙에 따라 퇴직 2년 전 서울 외곽의 전세 아파트를 정리하고 성남시 수정구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집값은 1억 6천만 원. 대출 없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은 돈과 적금을 합쳐 마련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지붕 밑만 안정되면 그 다음은 감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노후의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그는 52세부터 노후 준비 강의를 들으며
국민연금 외에 즉시연금 상품 2개를 5년 분납으로 준비했습니다. 매달 120만 원씩 10년 만기형 적금도 병행했죠. 퇴직 후 그가 손에 쥔 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월 85만 원, 즉시연금 A월 50만 원, 즉시연금 B월 42만 원, 퇴직 후 6개월마다 만기 도래하는 적금 연간 2,400만 원. 이정열 씨 부부는 매달 177만 원의 고정소득이 있고 적금을 꺼내 쓸 때마다 보너스처럼 생활비에 보탭니다. 그렇다고 이 씨가 무조건 절약만 하는 삶을 택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62세부터 문화센터에 등록해 수채화와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아내와는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소극장 연극을 보러 갑니다. 돈을 쓸 땐 씁니다. 대신 계획해서 씁니다. 그의 하루는 매우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짜여 있습니다. 오전엔 뒷산을 1시간 정도 산책하고 점심은 아내와 함께 집에서 차려 먹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가끔 동네 친구들과 공원 벤치에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연금과 투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는 작년부터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노후 재무관리 강의를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실수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파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죠.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게 노후에선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더라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이 씨는 딸에게 결혼할 때 일시금을 한번 지원하고 이후 독립을 확실히 했습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줄 땐 항상 용돈 통장에 고정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지출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부담도 간섭도 되지 않아요. 그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게 있다면 조금 더 일찍 이런 준비를 시작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계획한 만큼 살더라고요. 마음이 가는 대로만 살면 그건 하루하루가 아니라 한순간입니다. 지금 그의 월 평균 지출은 부부 기준으로 약 240만 원, 보험료 35만 원, 공과금 20만 원, 식비 80만 원, 교통 문화 기타 소비를 합쳐 약 100만 원 안팎입니다. 이 씨는 한 달 지출을 엑셀로 관리하고 매년 한 번 생활 총정산표를 만들며 다음 해의 예산 계획까지 미리 세웁니다. 돈이 여유 있다고 삶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쓰는지를 아는 게 진짜 여유입니다. 그의 말은 작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퇴직 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이정열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쓰는 이 돈이 나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는가? 그의 집 마당에는 봄이면 매화가 피고 여름이면 작은 텃밭에서 상추가 자랍니다.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 그는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온 길, 그 길 위에서 그는 오늘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의 자리로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이처럼 노후 준비의 차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와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절반 이상이 월 평균 생활비로 약 2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부부 기준으로 적정 생활비는 약 330만 원에서 360만 원 사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는 식비, 교통비, 주거비, 보험료, 의료비, 문화비 등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항목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현실적인 체감 지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고정소득 없이 이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은퇴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실제 수령하는 국민연금 평균액은 1인당 월 약 65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부부 기준으로 합쳐도 130만 원 남짓입니다. 이 역시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경력 단절이나 소득 공백이 있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해외 통계를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5% 이상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고령자 중 셋 중 한 명 이상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공적연금과 기초생활지원 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어 노후소득 대체율이 80%를 넘는 곳도 많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유럽 재무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재무 안정성은 소득의 절대 크기보다는 소득의 예측 가능성과 지출 구조의 균형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합니다. 다시 말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과 지출 구조가 안정적인가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은퇴자 중 자영업이나 창업을 통해 수익을 기대했던 다수는 평균 2년 이내에 손실을 경험한 뒤 재정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창업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초기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고정적인 지출은 유지되면서 수입이 들쑥날쑥해지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생활의 불안정성을 더욱 크게 느꼈습니다. 이와 반대로 퇴직 전부터 생활비 구조를 단순화하고 연금, 즉시연금, 저위험 자산으로 기반을 다져놓은 은퇴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고됩니다. 미국 은퇴재정연구소에 따르면 월 고정 수입이 지출의 80% 이상을 커버하는 은퇴자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건강 지표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한 국제금융 컨설팅 기관의 2024년 노후계획 백서에 따르면 노후의 생존 기간 중 갑작스러운 의료비, 가족 지원, 주택 유지비 등 비정기 지출이 발생하는 빈도는 평균 3.7회이며 이로 인해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이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단순히 적정 생활비만 계산하는 것으로는 현실의 변수를 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은퇴자 대상 소비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지출 1순위는 의료비가 아닌 자녀 지원이었습니다. 결혼, 출산, 주택 마련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녀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수천만 원을 추가 지출하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그로 인해 본인의 생활비와 노후 설계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현실과도 매우 유사한데 최근 조사에서도 부모 세대가 자녀의 결혼이나 육아를 이유로 본인의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5년 기준 한국의 고령자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은 연간 약 18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의료비는 이제 단순한 변동비가 아닌 준고정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연금 외 별도의 수입원이 없거나 의료비 예비비를 고려하지 않은 은퇴자는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재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이제 노후는 5년, 10년 단위의 계획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25년, 때로는 30년 이상을 내다보는 정밀한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이 말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닌 생존을 위한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보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조가 얼마나 견고한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일회성 전략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는 유기적인 체계여야만 진짜 의미 있는 노후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절약이 아니라 내 삶의 지출을 정확히 이해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노후 재무 지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 안전하고 준비하지 않은 만큼 고단하다는 것. 이것이 수많은 통계와 실제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경고이자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고정 지출의 구조 조정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매달 반드시 나가는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조언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고령자의 생활 환경과 복지 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며 무료 건강검진, 식사 배달, 안전 바우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노인 건강돌봄 서비스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의 노인에게 만성질환 관리와 주거 위생 개선을 동시에 지원하며 경기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공공근로, 복지시설 지원, 환경정비 등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9,988 행복지킴이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정서 지원, 안전점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동주민센터 또는 시니어 클럽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양하게 시행 중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을 중심으로 고령자가 자신의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정간호, 물리치료, 식사배달 서비스, 주택 개조 지원 등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에게는 이 서비스 대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일본은 지역 포괄지원센터 시스템을 통해 의료, 복지,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고령자 1인당 상담센터가 지정되어 노인의 복잡한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홈케어 제도를 통해 식사, 목욕, 재활치료, 약 복용 관리 등을 하루 단위로 파견 간호사가 방문해 제공하며 고령자의 자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노인 대상 재무 상담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는 시니어 금융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후 자산 운영, 부채 관리 상속 계획 등 다양한 주제로 10일 전문가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는 노인 금융 안심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이를 통해 전화 금융 사기 예방 교육, 고위험 투자 방지 교육 등을 지역 복지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이 외에도 서울 노원구는 AI 돌봄 스피커를 독거노인 가구에 설치해 응급 상황이나 정서적 고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간단한 음성 명령만으로 동주민센터와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울산시는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을 앓는 고령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하고 주기적인 건강 데이터를 수집해
의사와 복지사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구축 중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결국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언젠가 쓰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예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역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자원을 내 삶에 연결시키는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찾고 연결하고 활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이라도 복지관에 전화해 보는 것,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신청하는 것, 지자체 복지 홈페이지를 둘러보는 것, 이 모든 행동이 내 삶을 지키는 준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국가와 지역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를 찾는 데 필요한 건 단 한 번의 관심과 용기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꽃은 핍니다. 계절이 변해도 사람은 다시 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두 사람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한 사람은 50이 넘은 나이에 용기를 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선택으로 가족과의 갈등, 건강의 악화, 무너지는 경제 속에서 매일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낡은 정장과 해진 구두는 그의 지난날의 자존심이었고 텅 빈 가게 안에서 매일 새벽국을 끓이며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일찍부터 준비하며 지금은 작은 집 마당에서 상추를 따고 매화가 피는 봄을 기다리며 커피 한 잔에 고요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잘 산다는 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지출을 한번 정리해보고 동네 복지관에 문의해보고 주민센터의 안내 책자를 한 장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내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노후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조금씩 다듬어가는 길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린 매일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눈물 섞인 후회가 아닌 따뜻한 웃음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들으셨나요? 은퇴한 지 2년 된 59세 남성이 가족의 눈치를 보며 여전히 성공한 사장님처럼 살아가려다 결국 집 한 채와 남은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은 사건 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의 거실 식탁 위에는 카드 연체 고지서와 대출 명세서만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더 두려운 건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50대, 60대 가정 중 절반 이상이 같은 불안을 안고 산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체면, 언젠가 내 가족의 짐이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시선, 한때의 영광,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줄 알지만 어느 순간 그게 삶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때 잘 나가던 가장으로 불렸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내려놔야 할 것과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의 말씀 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진 씨는 64시다. 한때 그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한 박 부장으로 불렸다. 매일 정장을 입고 회색 BMW 외제차를 타고 출퇴근하던 시절 그는 스스로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2022년 정년퇴직을 하며 받은 퇴직금은 4억 원. 평생의 노력 끝에 얻은 그 돈은 가족의 노후와 그의 자존심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은퇴 후 3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 돈은 빛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낡은 BMW 한 대와 갈라진 가족뿐이었다. 퇴직 직후 성진 씨는 여전히 자신을 존경받는 부장님이라 생각했다. 아내 윤미 씨가 이제는 형편에 맞춰 살자고 조심스럽게 말할 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여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초라하게 살았어? 아직은 괜찮아. 사람들 눈도 있는데. 명절이면 그는 늘 백화점으로 향했다. 부모님, 처가, 친척 선물을 준비하며 통장을 열 때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사람은 겉이 반이야. 체면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2023년 설날 윤미 씨가 계산서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당신, 우리 통장 잔액 진짜 확인해 봤어? 알아, 걱정 마. 아직 충분해. 그 대답은 현실을 가린 자존심이었다. 문제는 은퇴 두 번째 해부터 시작됐다. 그는 남은 돈 일부로 작은 와인 바를 열었다. 회사 후배들, 거래처 사람들만 와도 손님. 걱정은 안 해도 돼. 하지만 2024년 경기 침체와 고금리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반년도 되지 않아 매장은 문을 닫았다. 남은 건 수억 원의 대출과 쌓여가는 이자 고지서였다. 어느 날 밤 윤미 씨가 식탁에 고지서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성진 씨, 이제 BMW 팔자. 지금이라도 팔면 빚 조금은 막을 수 있어.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차 팔면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야. 박 부장이 망했다고. 난 그 꼴 못 봐. 윤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다. 2025년 봄, 통장 잔액은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날 밤, 고등학생 딸 은서가 방에서 나와 말했다. 아빠, 나 이번 달까지만 학원 다닐게. 엄마 힘든 거 다 보여. 성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서가 방으로 들어간 후 윤미 씨가 조용히 말했다. 체면으로는 애 미래 못 지켜. 그는 그 말을 삼키듯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는 BMW 키를 손에 쥐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대기업 시절 후배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장님, 오랜만에 뵙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다시 박 부장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모임 날 그는 낡은 BMW를 닫고 달인 셔츠를 입었다. 윤미 씨가 물었다. 오늘 어디서 만난다고 했지? 강남 호텔 뷔페 후배들이 잡았다네. 우리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 없어 보이면 안 돼. 난 그래도 부장이었어. 호텔의 밝은 조명 아래 후배들은 그를 여전히 부장님이라 불렀다. 예전엔 전설이셨죠. 하루 매출 억대 찍던 시절 기억나세요? 그 말에 그의 눈빛이 빛났다. 웃음소리, 잠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긁히는 카드 소리. 집으로 돌아온 밤, 윤미 씨는 카드 명세서를 보고 손을 떨었다. 이번 달 카드값 500이 넘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보다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덮었다. 성진 씨는 말없이 BMW 키를 쥔 손을 내려다 봤다. 몇 달 뒤 대출 이자는 돌려막을 수도 없게 되었다. 은행에서 담보 압류 절차 착수라는 서류가 날아왔다. 윤미 씨는 이삿짐 상자를 접으며 말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집 아니야. 그리고 난 더 이상 당신 체면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엔 눈물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성진 씨는 낡은 BMW 옆에서 중얼거렸다. 차라도 지키면 사람들이 덜 불쌍하게 보겠지. 그러나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집은 비었고 가족은 흩어졌다. 남은 건 체면을 위해 끝까지 붙잡은 외제차 한 대와 무너진 그의 노후뿐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62인 김태수 씨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한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할 때
손에 쥔 돈은 퇴직금 3억 2천만 원과 부부가 평생 모은 8천만 원의 저축이 전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할 때 태수 씨에게도 주변에서 숱한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카페가 대세라던데 내 인맥이면 무슨 가게든 할 수 있지 않겠어.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은퇴 후에는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다. 잃은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무너진 노후는 다시 못 세운다. 퇴직 후 첫 해, 그는 20년 가까이 몰고 다닌 외제차를 중고로 팔았다. 주변에서 아깝다는 말을 했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필요한 건 차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에요. 이 차를 유지하려면 세금, 보험료, 유지비만 해도 한 해에 70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이면 1년 생활비의 절반을 커버할 수 있죠. 아내 이정희 씨와의 첫 대화도 인상적이었다. 퇴직금이 들어오자마자 부부는 식탁 위에 전 재산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숨김없이 돈 얘기하자. 이 돈은 우리 둘의 남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야. 그날 두 사람은 3억 원을 세 개의 통장으로 나눴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그리고 절대 건드리지 않을 노후 자금. 태수 씨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은퇴 후 소비 기준을 철저히 낮춘 것이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백화점 상품권을 돌렸지만 퇴직 첫 설에는 직접 쓴 손편지와 소박한 건강식 세트를 준비했다. 형제들이 부장까지 한 사람이 너무 검소한 거 아니야? 라고 농담을 건넸지만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체면은 잠깐이고 노후는 평생이에요. 이 작은 변화는 부부의 대화를 바꿔놓았다. 더 이상 남들이 뭐라 할까가 아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가 중심이 됐다. 은퇴 2년 차, 그는 정부의 은퇴자 재무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상담받은 첫 조언은 명확했다. 노후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투자보다 지출을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달 가계부를 쓰며 현금 흐름을 체크했다. 점심을 외식 대신 집밥으로 바꾸고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습관을 들였다. 이 모든 선택은 화려함을 잃는 대신 안정감을 얻는 과정이었다. 2025년 한국의 물가는 치솟고 대출 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많은 은퇴자가 빚과 생활비 사이에서 허덕일 때 태수 씨 부부는 비교적 평온했다. 매달 국민연금 180만 원과 소득형 전환연금에서 나오는 90만 원으로 생활을 유지했고 비상금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딸 소연 씨가 이렇게 말했다.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편안해? 친구들 집은 요즘 돈 문제로 분위기가 항상 싸늘하다던데. 그 말에 태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불안이야. 우리는 불안부터 막은 거야. 태수 씨의 노후는 화려하지 않다. 낡은 아파트, 중고차 한 대, 검소한 생활.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지금 내가 지킬 수 있는 걸 지키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장면은 지난 겨울이었다. 부부는 오래된 전기장판 위에서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윤미 씨가 말했다. 당신, 부장 때보다 지금 표정이 더 편안해 보여.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제야 알겠어. 진짜 체면은 남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거였어. 태수 씨는 은퇴 후에도 한 번도 큰 돈을 벌지 않았다. 대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 그 결과 그는 지금도 가족과 웃으며 밥을 먹고 작은 여행을 꿈꾸며 살고 있다. 그의 노후는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박성진 씨의 사례가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가구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특히 60대 가구 중 40% 이상이 퇴직 후 3년 안에 대출을 이용해 생활비를 충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험을 드러냅니다. 물가 상승률은 2025년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생활 필수품 가격은 2년 전 대비 평균 18% 이상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고정 수입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은
실질 구매력에서 평균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근 보고서는 은퇴 후 초기 3년 동안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가구가 세운 가구보다 파산 위험이 3배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체면을 지키기 위한 소비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패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한글로벌 재무연구소의 장기 추적 조사에서는 퇴직 후에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소비를 지속한 집단의 자산 감소 속도가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사회적 소비 압박이라고 부르며 은퇴 이후에도 직장에서의 역할과 체면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실제 재정 상태와 괴리를 만든다고 분석합니다. 이 심리가 가족 관계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한데, 한국제가족재정연구에서는 은퇴 후 2년 차에 가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가정의 60% 이상이 부부 갈등과 자녀와의 대화 단절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량과 부동산 같은 상징 자산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태도가 재정 악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은 해외 논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캐나다의 한 노후 재정 연구 프로젝트는 은퇴 후 차량 유지비와 체면, 소비를 줄이지 않은 가구의 평균 파산 위험이 그렇지 않은 가구 대비 2.7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유럽의 장기 패널 연구에서는 퇴직금의 20% 이상을 초기 2년 동안 비필수 소비에 사용한 집단이 이후 10년 동안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45%를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은퇴 후 첫 3년은 노후 전체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이며 이 기간 동안 체면을 위한 소비와 상징적 자산 유지가 재정적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 단계에서 재정 상태를 가족과 공유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노후의 안정성을 유지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이는 박성진 씨 사례와도 정확히 겹칩니다. 그는 퇴직 후 가족과의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체면을 위해 BMW를 끝까지 붙잡으며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재무 전문가들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은퇴 후 첫 번째 실수는 수익이 아닌 지출에서 시작된다.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은 이런 경고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불안정한 연금 체계 속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노후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은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가정의 눈물과 한숨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통계는 박성진 씨의 사례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전국 가계 재정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특히 60대 가구의 42%는 퇴직 후 3년 안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2년 전 대비 6% 이상 높아졌고 전기와 가스 같은 필수 공공요금은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실질 구매력은 평균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정 수입 없이 체면을 위한 소비를 유지하는 것은 곧 재정 악화를 의미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은퇴 후 재정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은퇴 초기 3년 동안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가구는 계획을 세운 가구보다 파산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퇴직 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소비를 지속한 집단은 자산 감소 속도가 같은 연령대 평균의 2배에 달했습니다. 해외 장기 패널 연구에서도 비슷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10년 추적 조사에서는 퇴직 후 첫 2년 동안 퇴직금의 20% 이상을 체면과 상징적 소비에 사용한 가구가 이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45%를 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차량 유지비와 명품 소비처럼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지출을 줄이지 않은 은퇴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파산 위험이 2.5배 이상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차량은 상징적인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캐나다의 한 노후 재정 프로젝트에서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외제차를 유지한 가구의 70%가 5년 이내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은퇴 후 첫 3년은 노후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시기이며 이 기간의 체면을 위한 소비와 상징 자산 유지가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재정 소통 부재가 갈등과 단절을 불러오는 결정적 요소라는 사실도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제가족재정연구에서는 은퇴 후 2년 차에 가계 부채가 급증한 가정의 60% 이상이 부부 갈등과 자녀와의 대화 단절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진 씨의 사례는 이 수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퇴직 후 가족과 재정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고 낡은 BMW를 끝까지 붙잡으며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체면이라는 이름의 소비가 빚을 만들고 그 빚이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반대로 해외 통계는 반대의 길도 명확히 보여줍니다. 초기 은퇴 자산의 70% 이상을 보호하고 체면, 소비를 줄인 가구는 10년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돈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다. 특히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소비는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다. 지금 한국의 경제 환경은 이 경고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고금리, 물가 상승, 연금의 한계 속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의 노후를 뒤흔드는 시대. 그 무게를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박성진 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체면은 빛나도 사랑은 더 깊어야 한다. 돈은 사라져도 믿음은 남아야 한다. 집은 무너져도 가족은 함께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영광과 체면을 붙잡다. 결국 가족과 삶을 잃은 박성진 씨의 이야기. 또 하나는 불안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고 노후의 작은 행복을 지켜낸 김태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세대, 같은 나이, 같은 출발선에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리지 않으신가요? 성진 씨는 낡은 BMW를 지키며 체면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그 차 옆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반면 태수 씨는 외제차 대신 가족을 붙잡고 화려한 소비 대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집은 크지 않아도 따뜻했고 통장은 두껍지 않아도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선택의 길목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외형도 아닌 함께 살아갈 사람들 아닐까요? 노후의 진짜 성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있는 미소와 손길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60대, 70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통장 속 숫자보다 소중한 건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온기이고 BMW의 로고보다 값진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우리 모두 태수 씨처럼 사랑을 먼저 지키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체면이 아니라 삶을,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겨가는 노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연금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내 통장은 점점 비어갈까요? 여러분, 혹시 노후에 조용히 가난해지는 가장 무서운 함정을 아시나요? 부산에 사는 68세 김태수 씨는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을 3억 받았습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120만 원씩 나왔고 아파트 한 채도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노후였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이상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생활비는 줄이지 않았는데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처음엔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펼쳐보니 매달 연금보다 40만 50만 원씩 더 쓰고 있었죠. 커피 몇 잔, 손주 용돈, 홈쇼핑에서 산 작은 물건들이 쌓여 퇴직금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작은 소비들이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은 괜찮다고 느껴도 5년, 10년 뒤에도 그럴까요? 오늘 영상은 돈이 있어도 가난해지는 노후의 진짜 이유를 다룹니다. 끝까지 보시면 매달 100만 원을 지키고 안정된 노후를 만드는 해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놓친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통장은 텅 비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의 말씀 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9세 박인철 씨는 올해 초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36해 동안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고 정년 퇴직 때 받은 퇴직금은 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11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죠. 은퇴 직후만 해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살던 오래된 아파트 한 채도 있었으니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4년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을 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담던만 원짜리 소고기를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 결국 싼 돼지고기로 대체하며 이번만 이렇게 하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손주 생일이 다가왔을 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쁜 옷 한 벌을 사주며 웃을 수 있었는데 그날은 가격표를 보며 카드 결제를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지 5년 차가 되던 어느 겨울, 인철 씨는 처음으로 통장에 남은 금액을 계산하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110만 원, 그러나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는 평균 150만 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유롭게 느껴졌던 퇴직금은 이미 절반 이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인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우린 매달 적자를 보고 있었구나.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지난 1년간의 카드 명세서와 은행 거래 내역을 꺼내 들었습니다. 밤늦도록 펜으로 금액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던 인철 씨의 손이 서서히 떨렸습니다. 편의점에서 5만 원, 배달앱에서 13만 원, 손주 용돈으로 현금 인출 20만 원, 홈쇼핑 결제 28만 원 금액 하나하나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산된 숫자를 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린 매달 15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었네. 연금으론 턱없이 부족했잖아. 더 충격적인 건 그가 그 소비들의 절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홈쇼핑에서 주문한 공기청정기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당 한쪽에 쌓여 있었고 같은 건강식품이 브랜드만 다른 채로 두 상자씩 겹쳐 있는 걸 본 순간 인철 씨는 무릎을 꿇듯 바닥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한때 은행 직원으로 단 한 푼의 계산 실수도 허용하지 않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적자가 이어지자 생활 곳곳에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친구가 점심을 제안하면 이번 달은 카드 결제일이 가까운데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도 부담스러워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미소 뒤로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아내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있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생활비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는 매년 치솟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아니어도 관리비와 공과금은 눈에 띄게 늘었고 식료품 값은 1년 새 5에서 10% 이상 올랐습니다. 연금은 그대로였지만 생활비는 해마다 커졌습니다. 인철 씨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계산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처럼 매달 마이너스 40만 원씩 나가면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 그는 손으로 직접 써내려갔습니다. 40만 원 곱하기 12년, 4,800만 원. 거기에 물가를 더하면 퇴직금 3억 4천만 원은 15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른 채 흘려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인철 씨는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겨울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이제 뭘 줄여야 하지? 아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의 노후가 너무도 빨리 무너질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자신의 지출을 전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영수증을 펼쳐놓고 펜으로 메모를 하며 돈이 나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의 소비는 단순히 생필품을 사는 게 아니라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이어지는 감정 소비였다는 걸. 무료한 오후엔 홈쇼핑을 켜고 손주에게 돈을 줄 때는 죄책감을 덜어내는 듯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친구와의 외식은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잠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다시 같은 허전함이 밀려왔고 소비는 반복되었습니다. 인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의 빈자리를 메우려 했던 거구나. 그리고 더 깊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감정 소비를 멈추지 않으면 남은 노후를 버틸 수 없겠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계부를 써야겠어. 그리고 손주 용돈도 모임도 다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처음으로 퇴직 후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노후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구멍은 이미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66세 정혜석 씨는 평생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늘 은퇴 후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혜석 씨는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월급에서 무조건 일정 금액을 미래의 나를 위해 떼어두자. 당시 그의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10만 원이라도 적금을 붓는 습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40이 넘어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무 설계 강의를 우연히 들은 것이었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큰 돈이 아닙니다.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의 소비 패턴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날 이후 혜석 씨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가던 술자리를 줄이고 대신 그 돈을 장기 저축으로 돌렸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는 이를 1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자 주변에서 퇴직금으로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동료들은 상가 투자, 자녀 결혼 자금 마련, 여행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혜석 씨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 노후는 내 책임이다. 퇴직금의 절반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 자녀들에게도 이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큰아들이 전세금을 올려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미안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너한테 진짜 도움이 아닐 수 있다. 내가 해결해봐야 한다. 당시 가족들은 서운해했지만 혜석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년 퇴직을 맞은 건 63세 겨울이었습니다. 35해 동안 일한 대가로 그는 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130만 원. 부인과 함께 사는 작은 단독주택도 빚 없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강점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이미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은퇴 직후 그는 곧바로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부터 모든 지출을 기록했고 예상 생활비를 정했습니다.
부부가 상의 끝에 정한 기준은 한 달 150만 원. 이 금액을 절대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퇴직 후 첫 해, 혜석 씨는 주변 사람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좀 즐기자며 해외여행을 가거나 소비를 늘렸지만 그는 천천히 일상을 조율했습니다. 외식은 월 2번, 손주 용도는 가게 비해서 일정 비율만큼만. 대신 돈이 들지 않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고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강좌를 들으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삶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계획된 소비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혜석 씨의 가장 큰 장점은 자녀 지원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할 때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축의금과 진심뿐이다. 그 이상은 너희 몫이다. 처음엔 차가운 말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녀들은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스스로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독립심이 강해졌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혜석 씨는 말합니다. 내가 그때 거절한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했기 때문이다. 2025년 현재 혜석 씨의 생활은 안정적입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났지만 퇴직금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과 소액의 개인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매달 저축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리비와 식료품 값이 오르고 있지만 그는 이미 이를 대비해 물가 상승 예비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의 표정입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라는 걱정으로 얼굴이 굳어 있을 때 그는 이번 달은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노후가 참 든든해. 혜석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든든한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든 습관이야. 실제로 그는 단순히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방식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공포 대신 그는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동네 복지관 강의에서 혜석 씨의 사례는 종종 소개됩니다. 강의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라도 따라하고 싶네. 돈이 아니라 습관이구먼. 혜석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난 세월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큰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몇만 원이라도 계획적으로 남기고 그걸 평생 지키는 게 노후를 지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퇴직 후 3년, 그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상추를 따고 아내와 차를 마시며 하루 계획을 세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삶이 그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은퇴 후 가난에 대한 불안은 사라졌고 남은 시간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사치를 누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풍요롭다. 왜냐하면 내 노후를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 연구 결과들은 박인철 씨와 같은 조용한 적자 현상이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가 2024년에 발표한 고령층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 가구의 52% 이상이 은퇴 5년 이내에 매달 평균 생활비 적자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60%는 본인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늦게는 3년 후에야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박 씨가 퇴직 후 몇 년이 지나서야 통장의 변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의 은퇴 가구가 서유럽 국가보다 생활비 대비 연금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패턴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이 평균 12년 이내에 소진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고령화재단에서 진행한 2023년 연구 역시 유사한 결론을 보여줍니다. 연금 수령 가구 중 45%가 매달 평균 30만 원에서 60만 원에 해당하는 작은 적자를 반복하고 있었고 그 적자의 주요 원인은 대규모 투자 실패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소액 지출과 가족 지원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68%는 본인이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있다는 자각이 거의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인철 씨가 카드 명세서를 보기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사례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2025년 초 발표한 고령층 가계 추적조사에서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부부 가구의 10년간 평균 자산 감소율이 38%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비를 계획하지 않고 사용하는 가구는 같은 기간 자산 감소율이 5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의 액수나 퇴직금의 많고 적음보다 은퇴 이후 소비 습관과 관리 여부가 노후 재정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한 장기 노후 연구에서는 은퇴 후 5년간의 소비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한 달 평균 5만 원에서 10만 원에 불과한 소액 지출 차이가 15년 후 총자산에서 최대 1억 원 이상의 격차를 만들어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은퇴 후 잠식 효과라고 부릅니다. 적자 폭이 눈에 띄게 크지 않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몇 년을 보내고 나면 어느 순간 되돌리기 힘든 재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통계는 자녀 지원과 관련해 나타납니다. 호주 고령사회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가구 중 자녀나 손주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가구의 72%가 10년 이내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했고, 지원을 중단하지 못한 경우 15년 만에 퇴직금 대부분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사에서 드러난 흥미로운 사실은 지원액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지속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두 번의 큰 도움보다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작은 지원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산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이는 박 씨가 손주 용돈과 자녀 지원을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하며 반복했지만 결국 그것이 매달 고정비로 굳어져 적자를 만든 과정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미국의 한 재무행동 연구에서는 은퇴 후 지출을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의 70% 이상이 심리적 착각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나는 돈을 아끼는 편이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자기 확신이 실제 지출과 괴리를 만들고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진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층 심리조사에서도 은퇴 가구의 64%가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 줄였다고 생각한 소비 항목이 전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착각을 막기 위해 기록의 힘을 강조합니다. 모든 소비를 기록하고 항목별로 분류하는 습관이 재정적 자각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박인철 씨가 몇 년 만에 처음 가계부를 쓰며 자신의 소비 패턴을 깨달았던 과정은 바로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해외의 노후 금융 보고서들은 한결같이 경고합니다. 은퇴 후 재정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 변동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이다. 그리고 이 습관은 퇴직 직후의 몇 년, 작은 소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숫자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집이 있더라도 당신의 소비 패턴이 통제되지 않으면 노후는 서서히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조용한 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처럼 서서히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용한 적자를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비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모든 지출을 기록하고 항목별로 나누어 보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재정의 통제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은퇴자들을 위해 가계 리셋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에게 3개월간 소비 기록과 가계부 작성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 생활비의 20%를 절감했고 무엇보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 생활 경제 진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 상담사가
개인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절약 계획을 세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손주 지원, 소액 자동 결제 등 무의식적 지출을 잡아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절약 교육을 넘어 노후의 재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노후 재정 건강 검진 제도를 도입해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퇴직금 운용과 연금 관리뿐 아니라 생활비 점검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작은 지출의 누수를 확인하고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2년부터 노년 가계 관리법을 도입해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매년 재정 상담을 받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동 결제나 가족 지원 패턴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리타이어먼트 버지 클리닉 리타이어먼트 버지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자들이 6개월 동안 소비를 추적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조기 점검과 습관화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소비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10년 뒤 노후의 안전망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죠. 또한 전문가들은 소비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외로움이나 무료함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 소비를 줄이려면 돈이 들지 않는 활동을 생활 속에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시는 노인복지관과 연계의 무지출 취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 음악, 텃밭 가꾸기 같은 활동을 통해 정서적 공허함을 채워주고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세대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자들이 동네 아이들에게 재능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참여자들은 돈을 쓰지 않고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으로 감정 소비의 뿌리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커뮤니티 시니어 네트워크를 통해 고령층이 정기적으로 모여 대화를 나누고 무료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은퇴 후 발생하는 고립감과 소비 충동을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두고 노후의 안정만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한 재정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 재정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구멍에서 시작해 어느 날 갑자기 벽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구멍을 일찍 발견하면 벽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작은 구멍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출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자동 결제를 점검하고 자녀 지원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조용한 적자를 막고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곳곳의 지자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해외의 성공적인 모델들은 그 길이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행동하는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보이지 않는 틈새 속에서 우리의 노후는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평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은 퇴직 후에도 연금과 집이 있었지만 작은 소비와 무의식적인 선택들이 퇴직금을 갉아먹으며 조용히 가난해져 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불 꺼진 거실에서 점점 얇아지는 통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리고 또 한 사람, 똑같이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아주 작은 원칙을 놓치지 않았던 분이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이라도 남기는 습관, 자녀 지원에 대한 경계,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습관을 만들어 간 그 사람은 은퇴 후에도 당당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통장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마음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10년 후 우리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한 사람은 불안으로 잠 못 이루고 한 사람은 평온하게 마당의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작은 습관이 만든 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늦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아직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단 한 줄의 가계부를 적는 것, 손주에게 건네던 돈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건네는 것, 무료한 오후를 소비가 아닌 따뜻한 대화로 채우는 것. 그 작은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게 다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큰 돈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의 작은 용기가 내일 여러분의 미소가 될 겁니다.